뭐, 한국에 산불이 났다고? 여기 갑작스러운 소식에 경악하는 미국의 한 여자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LA 산불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가 한국의 충격적인 소식을 듣자마자 한국행 비행기를 타겠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워커라고 해요. 로스앤젤레스의 메모리얼 병원에서 1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해왔어요. 2025년 1월의 어느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되었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12시간 동안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병원 주차장에서 차로 걸어가던 중 하늘에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보통 새벽의 차가움 대신 하늘은 기묘한 주황빛을 내며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북쪽 언덕 근처에 있는 제가 사는 아파트까지 가는 길, 오늘은 제가 더러운 눈처럼 흩날리며 제 차 앞유리를 덮었어요. 뭔가 분명히 잘못된 느낌이었어요. 아파트 진입로에 도착했을 때 제 전화기에서는 긴급 재난 알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화면에는 빨간색 글씨로 긴급 대피 산불 접근 중 즉시 대피하세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 창밖을 봤고 앞에 보이는 언덕들은 작은 불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고 사고는 잠시 동안 정지했어요. 그러던 중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에밀리, 지금 당장 나가세요. 이웃인 제임스라는 분의 외침이었어요. 저는 제임스의 차에 같이 타고 정신없이 나아가고 있었어요. 도로는 공황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 막혀 있었고 차량은 점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후방 거울 속에서는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걸어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제임스에게 말했어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차를 뒤로 한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순간에도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 소리, 비명을 지르는 사이렌, 울부짖는 아이들의 소리가 공포감을 더했어요. 계속된 혼란 속에서 제임스와 저는 흩어지고 말았어요. 연기가 제 눈을 자극해 눈물이 얼굴에 선명하게 흘러내렸고 셔츠로 입을 가렸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폐는 타올랐고 숨 쉴 때마다 고역이었어요. 어지러워하며 비틀거리던 저는 방향 감각을 상실했고 결국 발을 헛디뎌 무릎 꿇고 쓰러지면서 거칠게 기침을 했어요. 시야는 흐릿해졌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깨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는 것을 느꼈어요. 눈물에 흐려진 눈으로 쳐다보니 젊은 아시아 남성이 제 옆에 있었어요. 그는 제 손에 젖은 천을 쥐어주시며 입을 가리세요. 따라오세요. 라고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천으로 코와 입을 덮자 시원한 촉감이 저에게 안도감을 주었어요. 남성분은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기 속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여성 한 분과 또 다른 남성 한 분이 저희 곁에 나타났고 그 여성분이 이쪽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그들은 저를 어떻게든 막힌 도로를 누비며 달리는 흰색 밴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밴 안에는 여러 노인들과 몇몇 겁먹은 아이들이 있었고 모두 젖은 천으로 얼굴을 덮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여성분께서 저를 향해 돌아보시며 저는 지수예요. 한국 커뮤니티 센터에서 왔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벤이 혼돈 속에서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있어요. 저를 돕기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도움의 손길을 뻗어준 이 낯선 분들 덕분이었어요. 마침내 벤은 대피소로 운영 중인 한 고등학교에 도착했어요. 체념한 대피자들로 가득 찬 체육관 안에서 지수 씨께서는 제 곁을 지키며 물을 가져다 주시고 제 호흡을 확인해 주시며 간이 침대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연기와 기침 때문에 목소리가 쉰 제가 왜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지 조심스레 물었더니 지수 씨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돕는 게 당연하죠.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날 밤 수백 명의 대피자들에 둘러싸인 채 체육관의 얇은 매트에 누워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언젠가 어떻게든 그들에게 보답하리라고요. 방법이나 시기는 알 수 없었지만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은 분명했어요. 6달 전 저는 이렇게 제 집이 잃고 말았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살아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지금 도심 반대편의 작은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방 하나, 욕실 하나, 그리고 샌드위치를 만들기에도 벅찬 작은 주방뿐이었지만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34살에 새 출발을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평소처럼 뉴스를 듣기 위해 TV를 켰었어요. 그때였어요. 화면 속 헤드라인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거대한 산불, 동부 한국 산림을 휩쓴다라는 문구가 떴어요. 제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멈춰 섰어요. 사진들은 너무나 익숙한 장면들이었어요. 주황빛 불길이 숲을 집어삼키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으며 가족들이 소지품 몇 가지만 챙겨 도망치는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억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목이 막힐 듯한 연기, 제 피부에 닿는 뜨거운 열기, 그리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 입안의 잿빛 맛이 다시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안에서는 또 다른 무언가가 일었어요. 바로 지수 씨의 얼굴이었어요. 대피소에서 지수 씨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드리는 거예요. 정말 간단해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는 똑바로 앉았어요. 제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래야만 했어요. 한국의 그분들도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악몽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와 달리 그곳 사람들은 언어나 문화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지수 씨의 전화번호를 제 폰에 저장해 두었어요. 화재 이후로 가끔 문자를 주고받으며 지수 씨께서는 제가 괜찮은지 물어봐 주시곤 했어요. 저는 지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 산불 소식 봤어요. 어떻게든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간호사예요. 바로 답장이 올 줄은 몰랐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 폰은 거의 즉시 진동을 울렸어요. 전화 주세요. 제 심장은 뛰었고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지수 씨께서는 바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에밀리? 진심이세요? 지수 씨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제 감정보다 더 자신감 있게 말하려 애썼어요. 저처럼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으니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의료 봉사팀을 꾸리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멀고 환경이 달라요. 정말 괜찮으세요? 정말 괜찮은지 의심스러웠어요. 언어도 잘 못하고 문화도 생소한 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영화나 신문에서 간단하게 본 소수의 정보밖에 없었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국은 가난하고 자원이 부족하며 열악한 조건의 나라일 뿐이었어요. 과연 제가 그곳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 연기 속에서 무릎 꿇고 죽음을 맞이할 뻔했던 그 순간 저를 구해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어요. 네, 괜찮아요. 제 자신도 믿기 어려웠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 후 3주 동안 모든 일이 번개처럼 진행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저에게 한 달간 긴급 인도주의 휴가를 승인해 주었고 지수 씨 덕분에 한국계 미국인 의료협회와 연결되어 의료자원 봉사팀에 합류할 수 있었어요. 저는 긴급 예방접종을 맞고 한국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 읽었어요. 그러나 읽어보니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저개발국이 아니었어요.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과 첨단 기술, 현대적인 도시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왜 미국 간호사가 필요한 걸까요? 지수 씨께서는 산불이 인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지역을 강타했고 그곳에는 어떤 도움이든 소중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짐을 모두 싸고 불타버린 화재로 인해 잃어버린 실물. 사본 대신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한 부모님의 작은 사진도 넣었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부모님께서 제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실 거예요. 여행 가방을 단단히 닫으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화재 이후 처음으로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행은 적어도 제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내일이면 저는 비행기에 올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로 떠나게 될 거예요.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도우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분들께 받은 은혜를 갚으러 말이에요. 비행기에서 14시간을 보내는 건 고문과도 같았어요. 다리에는 경련이 들었고 허리는 아팠으며 5분짜리 짧은 잠밖에 오지 않았어요. 작은 창문에 얼굴을 붙여보니 아래쪽에는 아침 햇살이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거대한 도시 위로 반짝였어요. 수백 채의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햇빛 아래 창문들은 금빛으로 빛났어요. 제 머릿속에 그리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지수 씨께서 거의 다 왔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행기가 충격과 함께 착륙했어요. 정말 한국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상황에 빠진 건지 새삼 느꼈어요. 제트브릿지를 통해 터미널로 걸어가면서 혼돈과 혼란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마치 공상과학 영화 한 장면처럼 보이는 곳에 들어섰어요. 공항은 어마어마하고 깔끔했어요. 여러 언어로 항공편 정보를 보여주는 세련된 디지털 스크린과 반짝이는 바닥 위를 굴러다니며 승객들의 길을 안내하는 로봇 어시스턴트들이 있었어요.
짐을 찾은 후 저희는 지정된 만남의 장소에서 자원봉사팀 나머지 분들과 만났어요. 팀을 이끄시던 은퇴한 한인 의사 다니엘 윤 박사께서 인원을 확인하시며 이름을 체크해 주셨어요. 지수 씨와 저 외에도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통역사 등 총 13명의 분들이 계셨어요. 윤 박사와 지수 씨처럼 한인 미국인 분들도 있었고 저처럼 도움을 주고자 하는 미국인 분들도 계셨어요. 단정한 제복을 입은 한 한국 관리관께서 다가오셔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국가재난구호청 박찬우입니다. 박이라고 불러주세요. 지금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고 계세요. 라고 완벽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찬우 씨께서는 저희를 버스 앞에 안내해 주셨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뜨겁고 습하고 낯선 향기가 코를 찔렀어요. 매운 음식,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제가 정확히 뭐인지는 알 수 없는 꽃향기였어요. 버스 안에서 찬우 씨께서는 마이크를 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경상북도 쪽으로 갑니다. 버스로 4시간 걸릴 거예요. 산불은 5일 전부터 시작되었고 많은 마을이 대피했어요. 학교와 지역 사회시설에 긴급 대피소를 마련해 두었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고속도로는 푸른 산들을 따라 구불구불한 작은 도로로 바뀌었어요. 논밭은 마치 거대한 계단처럼 계곡을 가로질렀고 넓은 밀짚모를 쓴 농부들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들판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언덕 사이로는 현대식 건물과 전통 기와집이 어우러진 작은 마을들이 보였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풍경 속에도 점점 파괴의 흔적이 드러났어요. 도로를 더 깊숙이 들어가자 검게 탄 산허리가 눈에 띄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산 전체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하늘을 배경으로 나무들은 마치 해골처럼 서 있었고 헬리콥터들이 위를 맴돌며 아직 타오르고 있는 화구에 물을 뿌리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무겁게 조여왔어요. 바로 이것이 저희가 오게 된 이유였거든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었어요. LA에 있던 제 집 주변 언덕과 너무 비슷했어요. 피해를 본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찬우 씨께 여쭤보았어요. 약 5,000명이 대피했어요. 200채의 집이 소실되었고 많은 농가와 사업장이 피해를 입었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4시간 후 버스는 좁은 도로를 타고 작은 마을로 들어섰어요. 연기가 자욱하게 떠올라 제 눈에 자극을 주었고 비상 차량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어요. 지친 소방관들은 도로변에 앉아 물을 마시며 그 흐름을 닦고 계셨어요. 버스가 3층짜리 학교 건물 앞에 멈추자 찬우 씨께서 여기가 주요 대피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근무하실 거예요. 잠자리는 위층 교실에서 제공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버스에서 내려 습한 공기에 몸을 적셨고 학교 운동장에는 텐트와 임시 시설들이 널려 있었어요. 학교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니 줄지어 놓인 침대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노인들은 몇몇 침대에 누워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구해낸 소지품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공기에는 땀, 소독제, 그리고 인스턴트 라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한 키 큰 한국 남성분께서 다가오셔서 저는 김민수 박사입니다. 의료조정관을 맡고 있어요.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가볍게 절하며 소개해 주셨어요. 이어 윤 박사께서 저희 팀을 소개해 주셨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어색하게 머리를 숙이며 비행기에서 지수 씨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한국어 인사인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김 박사님의 지친 얼굴에 미소가 번지며 한국어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사실 제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그 따뜻한 칭찬 덕분에 제 긴장감이 조금은 가셨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개조된 한 교실의 얇은 매트 위에 누워 저는 열린 창문을 통해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소리들을 들었어요. 귀뚜라미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언어의 대화, 가끔씩 울리는 사이렌 소리 등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낯선 땅에서 제가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절실히 깨달았지만 어쩌면 그게 미국에서 도움을 주었던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느꼈던 감정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낯선 곳이라 해도 그분들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저 역시 그렇게 할 거예요. 내일부터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환자를 돌보며 받은 은혜를 갚아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첫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의 생활은 간호사로서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해 뜨기 전 얇은 매트 위에서 일어나 얼굴을 씻고 12시간씩 근무할 준비를 했어요. 대피소는 연기흡입, 가벼운 화상,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와 이주로 인해 악화된 기존 질환을 앓는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희 팀에 통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저는 얼굴 표정, 몸짓,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따뜻한 배려의 언어에 의지해야 했어요. 어깨를 살짝 감싸주거나
안심시키는 미소 한 번이면 별도의 번역 없이도 마음이 전해졌어요. 5일째 되던 날 한 노부인이 심한 기침을 호소하며 들어오셨어요. 그녀의 얼굴은 오래된 가죽처럼 거칠었고 수십 년간 농장에서 일한 탓에 등이 굽어 있었어요. 통역사가 다른 곳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어서 저는 혼자서 그녀를 돌봐야 했어요. 저는 손짓으로 안녕하세요. 간호사 에밀리예요. 라고 소개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앉으라고 손짓하고 깊게 들이마시는 모습을 흉내내 보였지만 그녀는 제 지시에 따라 했음에도 들이마실 때마다 고통스러운 기침을 터뜨렸어요. 산소 포화도를 확인해 보니 위험할 정도로 낮았어요. 저는 도움을 요청할 필요를 느꼈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방 건너편에 계신 김 박사님을 발견했어요. 저는 김 박사님 이라고 외치며 손을 흔들었어요. 김 박사님께서는 서둘러 오셔서 그 노부인과 빠르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셨어요. 노부인은 기침 사이사이에 대답하며 여린 손으로 제 손목을 꽉 잡았어요. 김 박사님께서는 환자분께서는 집에 혼자 계시는 것이 무서워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고 계세요. 혼란스러운 와중에 도둑이 들까봐 걱정하신다고 하셨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하지만 산소가 꼭 필요해요. 라고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김 박사님께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시며 다시 한번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러다 김 박사님께서 저에게 손자분의 연락이 끊겼다 합니다. 손자분의 안전을 확인하기 전에는 집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하시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대피의 혼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헤어져 버렸을지 LA에서와 마찬가지였어요. 손자분의 이름을 여쭤봐 주세요. 라고 저는 말씀드렸고 김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은 22살의 민호였어요. 저는 점심시간 동안 대피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민호라는 분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소식은 없었어요. 그날 저녁 대피 명령을 받은 한 마을에서 새로운 대피자들이 도착했어요. 그들 중 한 젊은 남성이 붕대로 발목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혹시 민호 씨 맞나요? 라고 물으며 김 박사님께서 적어주신 종이를 보여드렸어요. 그의 눈이 커지더니 네 맞아요. 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저는 그의 건강한 팔을 붙잡고 체육관 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그의 할머니께서 산소를 공급받고 계셨어요. 두 사람이 제외하자 할머니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얼굴을 어루만지셨어요. 그 후 노부인께서는 병원으로 이송되기로 동의하셨어요. 구급차가 그녀를 데려가는 순간 그녀는 제 손바닥에 작은 나무로 조각한 거북이 모양의 인형을 꼭 쥐어주셨어요. 민호 씨께서는 보호의 의미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거북이 인형을 꽉 쥐었고 소중한 의미로 받게 된 이 선물의 뜻밖의 감동을 받았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되었어요.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현지 여성분들이 직접 만든 따뜻한 음식 그리고 수십 가지 반찬을 들고 대피소에 오셨어요. 그들은 마치 군사작전처럼 정확하게 음식을 준비하여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소란 없이 나눠주셨어요. 어느 아침 지수 씨와 아침 식사를 하며 저는 정말 체계적이네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수 씨께서는 한국식 방식이에요. 공동체가 우선이니까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저는 미국처럼 개인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문화와는 또 다른 가치를 여기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흘이 됐을 때 긴급 호출이 들어왔어요. 한 가족이 다리 붕괴로 고립된 외딴 농가에 갇혔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불길이 집을 향해 다가오자 가족을 보호하려다 화상을 입으셨어요. 저는 제가 가볼게요. 라고 자원하여 의료 키트를 챙겼어요. 미국인 응급구조대원 마크 씨도 저와 함께 했고 현지 소방관 성민 씨가 운전하는 낡은 픽업 트럭에 함께 탔어요. 트럭은 울퉁불퉁한 길을 헤치며 최근 화재의 여파가 남은 언덕들을 오르내렸어요. 성민 씨께서는 앞으로 도로가 끝납니다. 그 후엔 걸어가야 해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20분간 거칠어진 길을 지나 결국 작은 다리가 무너진 시냇물 근처에 도착했어요. 시냇물은 무릎 위로 넘실거렸고 그 반대편에 전통 한옥 지붕이 굽어진 농가가 보였어요. 저는 화상 부위가 얼마나 심한가요? 라고 물었어요. 성민 씨께서는 전화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아내분이 너무 걱정하고 계세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저희는 시냇물을 걸어 건넜고 의료 키트를 높이 들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어요. 농가에 도착했을 때 제 부츠는 젖은 진흙에 휩싸여 삐걱거렸어요. 집안에서는 중년의 농부가 팔과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은 채 누워 계셨어요. 그의 아내는 곁에서 얼굴에 깊은 걱정을 감추지 못한 채 서 있었고 2명의 자녀는 현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으며 치료를 시작했고
마크 씨께서는 진통제를 위해 IV를 설치해 주셨어요. 성민 씨의 통역을 통해 그 가족은 가축, 즉 50마리의 닭과 10마리의 염소를 지키기 위해 대피를 거부했다고 들었어요. 이 동물들은 그들의 생계였기 때문이었어요. 치료를 마치고 나서 농부의 아내께서 다른 방으로 사라졌다가 돌아오며 천으로 된 작은 꾸러미를 제게 건네주셨어요. 제가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성민 씨의 통역을 통해 돌아가는 길에 드실 음식이에요.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임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어요. 낯선 이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는 사실이 LA에서 저를 구해준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보름이 됐을 무렵 김 박사님께서 화재 상황이 안정되었다고 발표하셨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집이나 임시거처로 돌아가고 저희 의료팀은 3일 후에 떠날 예정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낯설고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곳의 차별화된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어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치,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 그리고 재난 앞에서도 꿋꿋이 버티는 회복력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어요. 3일 후 저희가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손바닥에 거북이 인형을 쥐고 있었어요. LA 산불 때 받은 은혜를 갚으려 한국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주고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간 느낌이었어요. 한국을 통해서 세계의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이 마음으로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삶을 살 거예요. 이상 에밀리 워커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